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실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감상 먼저 한번 돌아오면서 얘기해볼까요? 먼저 하시죠. 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율종 10대 영화에 들어있는 굿디런팅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별점 5점짜리.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 영화를 처음 접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의 가치를 마찬가지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 번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매번 새롭게 발견하게 된 영화예요. 그러면 몇 번 보신 거예요, 지금? 글쎄요, 세진 않았는데 4-5번 넘게 봤겠죠? 스캔님은? 되게 잔잔한 영화인데 그 안에서 되게 시원함이 있어요, 이 영화는. 사실 처음 술집이죠. 술집에 가서 그 하버드 대 근처. 맞죠? 네, 하버드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스카일라를 만나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제 되게 무시해요. 이게 양아치 같은 하버드생 보고 양아치라고 좀 무하지만 무식한 척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맷 데이먼 이제 윌이죠 와서 막 오히려 막 지식으로 눌러버린 장면에서 사실 너무 통쾌하고 시원했거든요. 이게 액션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그 장면이. 그러니까 지식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거에 놀리는 거에 대한 그 경고잖아요. 그게 아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척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식이라는 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할 때 사용하지만 결국 남용하는 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근간에 볼 수 없는 멘토 영화고 사실 많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많이 잠시나마 눈물이 났었고 그게 참 이 영화 안에 그게 뭐가 따뜻해 정확하게 짚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이 영화는 해줘요.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이 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네. 근데 힐링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말은 누구에게나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현실상 남성 혹은 여성, 성인이 됐던 아이가 됐던 그 말을 듣는다면 사실 다 힐링이 되겠죠?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면. 그래서 전 사실 좋았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원래부터 알던 영화였는가. 식상하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식상하다는 평범한 단어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그런 듯 알고 있던 그런 영화처럼 그냥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런 흔한 영화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저는 지금 두 번째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저 항상 뭐 보면 감상문 남기니까 봤는데 그때 감상문 보니까 완전 멘토에 꽂혔더라고요. 이런 멘토를 해야 되고 코칭은 이런 거고 막 그런 식으로 봤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쇼원 교수의 멘토 역할보다는 이 윌의 선택에 더 관심이 많이 갔어요. 이번 마지막에서도 결국 션도 션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택은 결국 윌이 하는 건데 윌이 어떤 선택을 했냐 거기서 되게 깊은 생각을 했고 또 램보 교수가 또 새롭게 보였어요. 그때는 슛만 보였는데 이 램보 교수 너무 멋있는 것 같은 느낌? 나름의 악역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옛날 감상문을 보니까 네. 악역이 아니라 사람도 나름 자기의 또 멘토 역할을 하는 그래서 처음 봤던 것보다 다양한 모습이 보여서 이래서 명작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느 하나 저는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셔키라는 친구가 되게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네가 집에 없을 때다. 그런 말을 해줄 때 정말 친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 좀 얘기해볼까요? 그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 어떤 거요? 셔키 얘기. 공사장 씬? 네. 공사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죠. 미리 이제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직장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척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어차피 보면 동네 양아치니까 할 일도 없고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애들이라 뭐 가끔 이제 맨날 척키가 데리러 가거든요. 차로 이제 윌 집에 그러면 윌이 맨날 나오다가 자기는 아무도 너가 얘기도 없이 그냥 떠났으면 그 앞 빈집이 발견됐으면 뭐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얘기를 들어보면 거죠. 네가 어쨌든 이곳이 빈민가고 출세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면 내 친구니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저는. 저 거기 명대사 저 좋아서 체크해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맨 처음에 그냥 정색하려고 이런 부분은 네가 만약 20년 후에도 이딴 막노동이나 하고 우리 엄마 방에서 야동이나 보고 있으면 그땐 내가 널 죽일 거야. 넌 당첨번호를 쥐고 있는데
돈으로 바꾸기 두려울 뿐이잖아. 그러니까 얘 머리를 되게 부러워하고 네.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런 무리에서 보면 그런 친구 배척하기 쉽거든요. 얘는 나랑 달라.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같이 어울리면서 또 부담을 주지 않고 네가 뭘 해도 날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말을 강하게 해서 맞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집 앞에 기다릴 때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전제하는 말이, 매일 아침 너희 집에 들러 널 깨우고 같이 외출해서 한껏 취하며 웃는 것도 좋아. 하지만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인지 알아? 내가 너희 집 골목에 들어가서 네 집 문을 두드려도 네가 없을 때야. 안녕이란 말도 작별의 말도 없이 네가 떠났을 때라고. 적어도 그 순간만은 행복할 거야.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떠나면은 배신감 느끼기 마련이고 서운함 느끼기 마련인데, 그런 것마저 없는 우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믿음? 저도 굉장히 인상 깊어서 체크해놨는데 사케님이 바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구인 관계지만 그 상대방의 재능이나 잘된 친구들은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선 우정인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런 친구가 있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고. 사실 정말 근데 엄청 축하만 해줄 수 없는 관계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친척부터 해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을 배 아프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도 있는데 정말 반성할 끔 되죠. 어때요? 그 진짜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우선 저는 이런 친구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신경을 안 쓸 수는 있는데 네네. 응원해주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서운함을 느낄 것 같아. 그 역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또 막상 없어. 왜냐면 저는 우선 지금 망나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망나니라는 상황이 닥치면 누가 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막상 그럼 망나니 기준은 뭔가요? 이렇게 걱정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 걱정해주면 걱정해줘도 아직 나의 걱정 누가 해준 적이 없는데 걱정해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 사람만의 반페르시만의 방식이지만, 반페르시라고 부를 거예요? 터키만의 방식이지만 이렇게 하여튼 나를 걱정해주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 활용해라. 근데 이런 상황에 한번 닥쳐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없다. 될 수도 없고 없는 것 같아. 근데 꼭 그게 망나니만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터키의 마음 굉장히 역설적이죠. 사실 난 너와 보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데 근데 네가 떠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행복일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우리와 너의 지금 삶이 너를 구속하고 있으니까. 네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길 너무 바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까 망나니란 말을 한 게 이 상황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네가 있는 상황을 벗어날 상황으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선 얘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고 그거에 지금 상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딱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 빨리 벗어나라고 했을 때 왜 나 행복한데 이러면서 싸움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친구 관계가 모든 걸 다 늦출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렵죠. 다음에 장면. 전 좀 많았어요 이번에. 다시 봐주세요. 굉장히 처진 것 중에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게 좋았냐면, 얘네가 처음에 이제 양아치 동네 한량이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정말 동네 친구들, 동네 양아치 친구들 노는 느낌? 그러니까 억양 이런 것도 이제 좀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보이잖아요. 억양이나 느낌 이런 게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걸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연기는 네. 거의 즉흥 연기였어요. 그렇죠. 진짜요? 네네. 그 맨날 다구리 당한 애 하나 있잖아요. 예. 터키가 막대하는 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제가 나중에 막 복수하거나 막 칼로 찌르면 어떡하지? 그럴 정도로 되게 함부로 대해가지고. 영화를 많이 안 보면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봤을 때 그랬어. 맨 처음 봤을 때 딱 봤을 때 저러다 사고 치면 어떡하지? 뒤에 뭔가 제가 저지르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정도로 막 갈궜는데 걔가 마지막에 딱 조수석으로 당연한 듯이 딱 자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친구들도 다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굴당하고 소외당하고 막 이런 스타일로 보고 있었는데 다굴당. 그 자리에서 딱 걔가 때리나? 그렇죠. 날 때려요. 그래요? 막 먹을 때부터 해서 계속 갈구고 집에 와서 또 딸이나 치고 있냐, 막 엄마 방에서 막 그런 거 식으로 되게 갈구는데, 딱 미리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 내 자리라는 식으로 앞으로 가서 딱 앉는데, 그때 얘가 소외대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의 캐릭터로서 이렇게 같이 어물려 있구나. 그래서
또 인상 깊었어요, 친구 관계? 저는 그것도 인상 깊었던 게, 스카일라는 이제 하버드 대생이잖아요. 근데 처음 이 아이들의 초대받아서 이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을 때, 그 분위기가, 나는 하버드생이라서 너네와 달라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 거기 잘 묻어드는 거죠. 맞아. 음담패설도 되게 쉽게 하고, 이번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자막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블로우잡이라는 게 2번 나오는데, 둘 다 제대로 번역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윌이 숀한테 커피와 비행기 농담을 해주잖아요. 기억나세요? 네네. 그때 이제 기장이 말하는 게, 나 지금 커피 한 잔이랑 블로우잡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 스카일라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는 게, 거기서는 이제 프렌치 키스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블로우잡이었어요. 블로잡이 뭐예요, 그러면? 블로우잡이 뭔지는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네. 그럼 검색에 네. 귀찮으면 덜어주는 게 우리 방송의 맛이 아닐까. 블로우잡은 성행위의 일종으로서 전문 용어로 오럴 섹스라고 하죠. 네. 그런 거구나. 네. 말 못한 것도 아니구만. 그런 내가 본 자막은 확실히 그게 아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우잡을 프렌치 키스로 바꾸고, 물론 바꿔도 이해는 다 가니까 상관없었죠. 느낌 완전 다른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방적인 여자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농담이 조금 더 웃길 수 있는 거죠, 그걸 알면. 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라마누잔이랑 테드 카진스키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건 쇼니랑 랭보 교수의 대화예요. 처음에 이제 식사 자리에서 랭보 교수가 네가 왜 위를 잘 이끌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라마누잔이라는 천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라마누잔은 인도에 살았던 어떤 천재인데, 이 친구를 이렇게 잘 키워서 이런 천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랭보가 너무 자신의 획일화된 방법으로 위를 이제 바른 길로 억지로 막 끌어오길 바라니까, 쇼니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게 테드 카진스키 얘기예요. 테드 카진스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천재였는데 억지로 끌어올렸더니 얘가 유라바마가 된 거죠. 유라바마는 폭탄 테러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그 사례 2개를 다른 씬에서 다뤄가지고 상반된 효과를 준 게, 또 굉장히 위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폭탄 그 분을 물어볼 때 저기 술에 뗀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바텐더한테 물어보는 그런 구성도 굉장히 흥미로웠죠.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 둘의 관계는 되게 묘하잖아요. 근데 아까 라이벌이면서도 약간은 램보 교수가 굉장히 이걸 보면서 긍정하게 됐어요. 그 나름 걔가 혼자서 막 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교수나 심리 자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깔끔할 수 있는 션도 가지고 온 게, 그죠. 최후의 선택을 한 거죠, 쇼는. 데리고 한 게 나름 애정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안 거잖아요. 자기가 채울 수 없는 부분에서 여러 방법을 찾은 거고, 랭보가 한 거는 사실 윌한테 해주는 만큼 어느 정도 자기의 또 욕망, 자기가 바람을 조금이라도 구사하려고 했던 거지, 얘가 막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생각 사실 별로 안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냥 자기가 이만큼이나 나름 시간을 주고 나름 여기저기 노력을 했고, 이제 그만큼만 왔으면 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도 결국 션이랑 만나서 윌이랑 소녀 사이가 좋아졌지만 결국 윌은 사랑을 찾아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램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되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안타까웠어요, 그냥. 랭보가요? 아니면 윌이요? 램보 교수가. 저는 랭보 교수를 볼 때 저는 약간 꼰대 느낌 나가지고. 처음부터 연기 톤 자체가 꼰대죠. 예. 처음에 되게 처음 볼 때 보면은 수학 문제하고 강의하는 모습 나오면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어른스러운 느낌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숀과의 대화를 통해서 약간 갇혀 있는 거죠, 시야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 약간 션한테 막대하는 그건 조금 자극적인 부분 좀 있잖아요. 너는 약간 패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포기한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는 게,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이 자기 친구 중에 누구 하나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랬는데 걔 지금 뭐 제주도에 있어, 뭐 카페 안 나오고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비아냥거리는 느낌을 완전 여기서 랭보 교수가 넌 패배자라는 식으로 션한테 해버리니까 그 부분이 좀 싫긴 했지. 그냥 폭이 좁은 거죠.
사키님 말씀대로 인식의 폭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받아들인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봐요, 사실. 근데 그 랭보 교수가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기준점은 다른 거잖아요. 사회적 성공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면 그래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비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거예요. 물론 그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방법이라면 물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의 램보 자체는 약간 일례적인 거 있잖아요. 네가 천재로서 네가 인류에 이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막 그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면은 약간 사회를 지향하는 거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의 무릎 꿇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그 다음에 윌한테 굴욕까지 당하고 많은 사람한테 손 벌리고 자기도 굴욕 당한 모든 걸 극복하고 나서라도 자기 의지대로 약간의 인류애적인 거를 해서 너는 인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걸 존재로 본 건데 인식이 다른 건데 하여튼 되게 안 된 사람이었어. 되게 무릎 꿇고 막 바닥에 자기가 풀지 못한 거를 윌이가 태워버리니까. 예, 너무 가볍게 해버리고 막 절규하는 모습에서 그런 예술가는 아니지만 그런 예술가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능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 좀만 되게 안타깝기도 해요. 사실 비단 예술가뿐만 아니라 그 가장 두드러기 나오는 곳이 이제 스포츠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제가 아는 선배 형이랑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넘을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아사다 마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가 저 사람은 자기가 넘을 수 없는 김연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라는 생각이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천적인 재능이라는 거를 무시 못하잖아요. 스포츠라는 거는. 그럴 때 얼마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까. 노력이 전부가 해도 뭐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에 대했을 때 인간이 그걸 마주했을 때는 어땠을까. 그런 감정을 한번 얘기해보면 하니까 사실 랭보 교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을 해도 못 푸는 거고 증명 못하는 이론인데 윌은 뭐 그냥 어차피 이거 아니어도 난 다 알아.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맞아요. 그 조교가 좋은 말을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윌 자체는 자기가 사육당한 느낌이 드니까 딱 정해진 시간만 데이트해주듯이 이 사람이랑 시간 딱 정해서 있고 랭보랑 시간 딱 정해진 만큼 있고 이런데 조교가 해주는 말이 되게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모르고 지나쳐. 믿어주는 선생을 못 만났기 때문이야. 결국 자신이 멍청하다고 믿게 되지. 넌 교수님의 노력에 감사해야 해. 너와 함께 일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셔.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 정말 방법을 모를 뿐이지 랭보 교수의 마음을 조교가 잘 진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윌의 재능을 발견해서 끌어들인 건 랭보잖아요. 쇼는 쇼네 같은 자세로 이렇게 있었으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양주로 끌고 오지는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되게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윌도 쇼를 아니 그쵸 랭보 교수를 되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그 발견되지 않은 천재들이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법도에 문제 쓰라고 하지 누가 알았어. 네. 그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실력 좋아도 운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희망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합리화고 제 생각에는 합리화기도 하고 합리화죠. 사실 이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그런 합리화로 넘기는 건데, 그러니까 운이 없어서 라는 말로 차라리 치부하는 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근데 제 생각에는 윌은 실력도 있었지만 분명 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쵸. 그 칠판에 문제 쓰고 그것도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누군지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찾는 과정 되게 웃겨요. 카센터 같은 그 청소부 거의 건물 관리인. 예,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시크하게 대하는데 그때 옆에 있는 조교가 당신들이 이렇게 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 교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도 굳이 교수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발로 나아가서 제대로 막 물어보고 그 위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이 사람으로서는 나름 자기 걸 내려놓고 열심히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방법을 모르니까 심리 교수랑 션을 찾아가는 것도 나름으로서는 이렇게 꼰대지만 약간 열려있는 꼰대? 저는 자꾸 이걸 운이라고 하셨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 생각이 좀 다른 게
윌은 사실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 아둥바둥 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물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도중에 그렇게 이제 숀이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너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MIT로 거길 가고 청소부 그냥 보고 너 혼자 알면 되지 거기다 왜 풀었냐고. 그러니까 윌은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이 자기도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중반에 영화를 중간중간 보면 윌이 좀 즐겨요. 자기가 똑똑한 척 하는 거를. 많이 즐기죠. 그죠. 드러내지 못해 안달이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순전히 운에 의해서 이게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는 네. 맞는데, 그러니까 그 어필을 하고 그런 건 맞는데, 그런 이제 랭복 요소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운일 그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치기 3 결국 3은 있는 거잖아요. 3치가. 예를 들어서 랭복 요소처럼인데 만약에 정말 질투를 해서 묻어버렸어. 그러면은 이 맷데임은 화성 못 간다고. 근데 진짜 이걸 질투하는 게 엄청 큰 거죠. 그쵸. 자기 구독을 인정한 거잖아. 그쵸. 근데 청출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새로운 걸 뭐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따라오고 자기 틀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선생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랭복 요소 딱 보면은 우리 세대라면 우리나라에 좀 잘 사는 집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학원 다녀라 옆에서 계속 다니면서 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 똑똑한 거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못 이룬 무언가 이뤄주길 바라는 느낌이 계속 받는 거야 나는 보면서 영화를.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하는 걸 이제 학원 보내고. 맞아요. 아웃소스.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학원 맞아요. 보내고 빠꾸 그리고 윌은 싫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얘기도 해요. 뭐 수학은 좀 재밌지만 뭐 다른 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던 거 보면은 좀 우리나라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또 막상 숀이랑 네. 윌의 관계에서도 되게 그게 좀 은근히 있었죠. 저 싸우는 거 정색하는 사실 숀과 윌의 관계가 이 영화의 핵심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만 너무 그렇게 단언하시네. 예, 너무 단언할 만한 내용 아닌가? 우선 얘기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전 이해는 하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 현 사회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말씀하시죠. 전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호숫가에서 처음 이제 숀과 윌이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 전까지 저는 사실 주인공이 이렇게 너무 대놓고 살려면 좀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너무 거만하고 오만한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한 방 먹었으면 좋겠다고 딱 생각하는데 처음 한 방 먹이는 게 숀이죠. 숀이 호숫가에 가서 야 넌 천재라서 물론 책 이런 걸 다 인용해가면서 모든 대답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넌 아직 어려서 이런 것들을 경험 못 해봤어. 근데 이걸 굉장히 긴 대사로 처리하는데 너무 멋있고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윌 입장에서는 영화 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한 방 먹은 거죠. 그 장면 정말 좋았어요. 그 말빨에서도 밀린 느낌이잖아요. 그냥 그 벤치 시리즈 그죠. 보면은 원래 말빨이 엄청 세잖아요. 그 이제 윌이 보면 뭐 하면은 책 이론 다 들먹거리면서 다 받아치는데 숀은 맞아요. 숀은 윌이 받아칠 수 없는 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험이란 인생 경험이라는 거를 하면은 윌은 사실 인생 경험이 저에게 받아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죠. 그것도 한 번에 되게 통쾌한 장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둘이서 말은 숀이 또 많이 하죠. 계속 그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윌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숀은 윌이 말을 할 때까지. 예. 근데 윌이 정말 심심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하는 농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로우잡 농담을 하는 거죠. 이걸 또 깨알같이 웃긴 게 나중에 숀은 별로 처음에는 배시시 웃고 마는데 나중에 보면은 바에서 그 농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디테일은 그 나중에는 되게 보여요. 이제 윌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먼저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좀 보이죠. 좀 마지막쯤에 진짜 울 때 그때가 이제 딱 진정 틀어놨을 때고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이 숀 교수가 더 치료된 느낌? 윌을 통해서 숀 교수도 마찬가지로 치료됐죠. 숀이 더 말을 더 많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행도 떠나잖아요. 숀도 그래서 보면 네. 숀도 그냥 자기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윌이랑 같이 상호작용을 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 숀과 램보 교수의 사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명대사 중에 안내와 조작은 다른 거야.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자막마다 달라가지고 뭐 다 적용한 그런데 그래서 안내와 조작은 다르다. 둘 다 어차피 열이 갖고 뭐 하는데
우리 코칭 티칭할 때처럼 쇼는 약간 코칭 안내하는 거고 램보는 약간 티칭하고 이렇게 딱딱 정해주는 거고 그 사이에서 티칭이 잘 맞는 친구가 있고 코칭이 잘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윌은 안내가 잘 맞는 친구였을 뿐이지 약간 의지 약하고 말 잘 듣는 애는 이런 조작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는 그냥 컨셉 차이, 성향 차이다. 그냥 성향이 맞는 교수와 제자가 궁합이 맞는 교수와 제자의 차이지 어떻게든 계속 이런 걸 옹호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두 번째 봤을 때는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엄청 많으시다면서. 끝인데요. 네. 저는 그 쇼의 네. 편과 부인 그 이야기가 방구요? 예? 방구 이야기. 그 그림 아니요. 방구 방귀. 아. 방귀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 이제 매칭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동양 사람, 남부 보스턴 출신이다. 그런데 되게 그런 것도 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롯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보스턴도 약간 비슷하게 보스턴 레드삭스, 예, 굉장히 높은 야구 열기로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둘이서 또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냥 그 순간에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안 갔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공감하기 힘들었겠구나. 공감 안 가, 막 너무 격렬하게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 야구가 그걸 포기하고 더 좋은 걸 택한다는 걸 보여준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몸정님 같은 경우는 야구가 아니라 다른 비유였다면 더 좋을 수 있는 하나씩 줘도 되나?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전 축구를 별로 이렇게 많이 보진 않아서. 그거 안 나오는데 우는 장면? 어떤 문제? 두 분 다? 너 잘못이 없다. 너무 그런 장면이. 그냥 좋은 장면이긴 했는데 사실 저도 눈물이 약간 날 뻔했는데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엔 많이 힘든 일도 있고 하니까 다시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녹음을 준비를 하면서 멘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해봤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괜찮아 이 말이 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요즘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예능 프로 아시죠? 네. 거기에 김영만 아저씨가 나왔던 거 아시죠? 김영만 아저씨. 종이접기 아저씨. 맞아요. 네. 사실 그분 그거 방송도 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울었어요? 네. 그거 하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너무 좋았던 게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김영만 아저씨를 기억하는 나이대가 제 나이대나 뭐 저보다 위거나 좀 아래거나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사회생활을 뭣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안 되면 혼나고 안 되면 왜 안 돼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괜찮아라는 말이 굉장히 흔한데 사실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여기 그냥 아저씨라고 하겠는데 아저씨가 그 방송에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뭐 잘 못하는데요. 막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댓글로 채팅창에서 잘 못한다 그러면은 저희 뭐 몰라요 안 해요. 그럼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라고 말했을 때에도 너무 뭉클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코딱지들 하면서 아이들한테 해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어렸을 때는 손이 작으니까 종이접기를 못 따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저씨는 옆에서 막 아저씨는 만들어 왔어요 막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그때 아이들은 못 쫓아갔으니까 많이 못 쫓아왔다.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해요. 그 기억나 아저씨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코딱지들은 다 커서 어른이 됐으니까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눈물 나게 했던 말이었던 게 뭐냐면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믿어주는 말이. 네. 뭐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안 되면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 그러세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 한갑진하셨어요. 막 그랬는데 너무 그래도 어른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면 한갑 먹으신 어머니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이런 말 한마디도 참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어른스럽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김영만 씨 신드롬이 일었었고 그와 비슷하게 봤던 게 이제 백종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그 백종원 씨도 되게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의 컨셉을 비교한 게 있는데 백종원은 야 백종원 씨의 그 방송을 보면은 너도 할 수 있다. 야 이거 CG예요.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요리할 때. 기영만 씨는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의 컨셉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우리 세대가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멘토가 필요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세히 생각했을 때. 그래서 구디런팅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준 말은 아니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골라 들은 거죠. 그 영화. 랭보 교수는 백종원이고 슌 교수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비교할 수 일대일적인 없어요. 일대일적인 비교.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단지 랭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 좋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랭보 교수가 아니라 쇼니 했던 말이었던 거죠, 단순하게. 슌이랑 궁합이 잘 맞는 거. 그러니까 궁합 저는 사실 근데 쇼 교수 같은 사람한테 있으면 망할 케이스예요. 저는 사실 랭보 교수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더 잘 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말했다시피, 이제, 김영만 아저씨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건지도 모르겠다. 우리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서 김영만 아저씨 얘기를 조금 얘기했었던 거예요. 따뜻한 되게 좋은 비유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그 랭보 교수가, 얘는 천재니까 천재로서의 무게감을 계속 얘기할 때, 쇼니, 걔는 아직 애다. 그래서 얘는 아직,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약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얘는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해서 되게 와닿았는데 그 어차피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이런 생각했거든. 유상?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랭보 교수의 말대로 정말 이 좋은 머리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어차피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네. 조금만 관리 잘하면 정말 잘하는 쪽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막 미사일 달에 우주에 미사일을 쏜다면 얘 때문에 그게 좀 땡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아인슈타인, 뉴턴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웅이 됐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다 능력이.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사실 너무 개인의 삶을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서. 그래서 마지막에도 나 같았으면 사랑을 택할까 우정을 택할까 이런 입신양명하는 그 명예를 택할까 이런 것도 마지막 질문으로 담아놓은 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나는 또 그 생각 재밌게 생각했어. 미리 우리나라였다면 분명히 묻혔을 거야. 한국 패치되면. 그죠. 한국에서 천재들이 몰락하는 스토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기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처럼 계산만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행운인 것 같죠, 사실. 그럼 이제 한 두 가지 주제 정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좋은 스승이나 좋은 멘토, 아니면 그런 멘토가 될 만한 책, 영화, 이런 것들을 만날 경험이 있는지? 그래도 우리가 아까 멘토물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래도 멘토로서의 션의 역할이니까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몸장님 멘토가 있으세요? 전 떠오르는 선생님은 진짜 한 분도 없어요.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 분도 없어서 저도 막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온 게 또 책밖에 없어요. 그래. 책이라도 해주세요. 책은 되게 많아요. 사랑 멘토 책이 있고 일 멘토 책이 있고 그냥 삶의 멘토 책이 있고 그런 걸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선 사랑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랑? 사랑의 글로 배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일본에 계신 그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보고 사랑은 이런 거야. 왜냐면 네. 그때는 딱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그걸 한 1, 2년 뒤에 지나고 다시 보니까 내가 뱉었던 사랑에 관한 말들이 여기서 많이 접한 것들이 되게 많고 뭐 이런 특히 친구한테 절대 여자를 보여주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이거 80년대 관사 아닙니까? 삐뚤어진 그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몇 가지 책을 보면은 다시 본 책들 보면 내가 이 생각이 어디서 들었구나 이전 책들에 걸렸구나. 그래서 사랑 멘토로서는 그거 그리고 일 멘토로서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그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 멘토로서는 그건 사실 작품상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냥 내가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그 능력치를 줘가지고 좋았고 또 약간 삶에 대한 인식 멘토로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별거 아니다, 가볍다, 내 존재 자체가 가볍고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뭐 사실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막 필름 겹치듯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이 딱딱 겹치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 완성되는 게 난데, 그때는 뭔지 몰라도 다시 보면 분명히 느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인용한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막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생각이 박혀있어. 한 1, 2년 뒤에 다시 보잖아요. 뭐야, 내가 하는 말이 이 책에 있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내가 이 책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한 건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말한 게 왜 이 책에 있지? 그게 관계가 역전된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는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책들에 저는 영향을 받아 멘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프님. 저요? 저는 멘토라고 했다기보다 롤모델에 가깝죠? 전 이런 걸 언제 생각했냐면, 취업 준비할 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를 하면 자기소개서도 쓰고, 하다 보면 실제로 막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네 인생의 멘토는 누구냐, 이런 거. 면접 얘기가 아니라 자기소개서 항목 얘기예요. 네. 실제로 전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기를 좀 많이 돌아볼 수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나는 롤모델이 누굴까 하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찾았던 거는 삼국지 등장인물이에요. 유비? 그렇죠. 유비예요. 유비? 네. 왜냐면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 유비로, 처음엔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유비를 좋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다양한 다른 캐릭터들한테 흥미를 느껴요. 실제로 조조로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뭐 관우나 장비, 제갈량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뜬금없는 애들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한참 넘어가서 다른 캐릭터들을 좋아하다가 결국엔 유비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삼국지 팬은. 유비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약하죠. 네, 약하죠. 근데 그거 자체가 능력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유비가 갖고 있는 그 삼국지 내에서 컨셉은 되게 확실해요. 인의, 덕. 제가 처음에 사실 덕장을 했던 것도 닉네임을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유비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딱 인의, 덕 이걸 가지고 자기 위치를,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본인도 물론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얘의 행보를 보면은 얘는 항상 자기 인의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의 인덕, 이런 거에 기반으로 해서 성공을 한단 말이죠. 저도 그걸 보면서, 저는 롤모델로 유비를 잡고, 나는 인생 컨셉을, 인덕을 좀 많이 보자. 주변 사람 덕을 좀 보자. 사실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복 중에 먹을 복 다음이 행복이다. 주변에 사람 많은 것도 큰 행복인 건데, 이제 아까 이제 잠시 삼국지 얘기 좀 더 하다 보면은 조조도 그런 인재를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그런 조조가 부러워했던 게 이제 유비죠. 그렇죠. 왜냐면 유비는 그냥 임재뿐만이 아니라 백성마저도 유비를 다 따라버리고, 조조는 아둥바둥 해도 오지도 않는데 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붙어있고 사람들이. 유비는 컨셉이 확실해서 처음에 시작되는 것도 인덕으로 시작을 하고, 몰락하는 것도 결국 그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인의와 덕 때문에 몰락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승부수를 펼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이제 다시 좀 보는데, 보는데 그런 이제 역사, 원래 그 역사서랑 같이 좀 비교한 걸 좀 봤는데, 그래서 엄청 뒤집어질 때 있어요. 보면 답답해가지고. 사실 그게 치면은 이제, 그 많이 죽어요. 그 때문에. 이제 유비의 어떻게 보면은 컨셉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사실 잔판파 전투도 따지고 보면 백성도 엄청 죽잖아요. 그때 되면은 답답하죠. 왜 저러냐,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방통이 죽으면 굉장히 아쉬워하는 편이기도 한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해석하기도 나름인데, 이제 제가 본 최근에 거는 이제 어쨌든 공격할 빌미를 줘야 되니까, 땅을 차지한. 그래서 군사를 죽이면 엄청난 큰 빌미가 되는 거니까 자기가 대신 말도 갈아타고 그게 죽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걸 보면 답답하긴 하죠. 저는 얼마나 멋있어. 와룡하고 방통 둘 중에 하나 있어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했는데 둘 다 있는데. 유비는 덕으로 일관성 있는 캐릭터로. 사실 유비요? 사실 전 멘토라는 사람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사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항상 사람 많았고 친구들도 많은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단절된 삶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안 만나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많고, 뭐 책은 좀 덜 보라도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좀 챙겨보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없던 적이 없으니까 그 지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멘토는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크게 영향을 준 사람 2명이 있었어요. 2분 다 형이었고 한 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이제 한양대학교의 국어국문과에 재학 중이었던 형이었는데 저 그래서 국문과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 형을 보면서. 승태 씨는 고등학교인데 대학교 생각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런 사람처럼 공부도 해보고 싶고 인문학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 형은 결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또 노무사가 됐지만 지금도 사실 못 본 지 꽤 됐어요. 근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환타지라는 거 제가 환타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때문에 환타지를 되게 좋아했고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데 PC통신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참 당돌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되게 겁도 없었는지 제 집이 안양이었는데 왕십리까지 혼자 지하철 타고 가서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 와, 인연이네요. 사실 죄송한 것도 많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인간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리게 까분 나를 되게 잘 받아주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때가 제가 그 형을 처음 본 나이보다 지금 제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형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잖아요. 20대 때니까. 근데 그때 어린 나를 얼마나 참 까불긴 많이 까불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주셨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신기하다. 제 인연이 특이하네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군대에서 만난 이제 선임이 한 분 있어요. 한 달 선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약간 그분은 이제 정확하게는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가 됐죠. 그분 때문에 제가. 네, 그래서 좋은 계기네. 네, 어떤 인생이 한번 바뀌게 되죠. 제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연락은 자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신문사를 그만두고 나서 전화를 한번 했는데 이제 술 한잔 하자 해서 만나서 이렇게 계획이 진행돼서 책이 나온 건데 어쨌든 제 인생에서 영향을 준 2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사람한테 영향을 이렇게 강하게 받은 건 그 자체가 복인 것 같아요. 나랑 우쿠님은 없잖아,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잖아. 그렇죠. 실제 나는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제 복이지. 셋다 없애가 걱정했거든. 나는 없지만. 그래서 나는 없지만 걱정인데 다행이다. 지금도 가끔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아까 저번에 봤던 리스본은 야간 열차 책을 보고 포르투갈로 신혼여행 가신 분이에요. 네. 멋있는 분이네.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군대 선우임 사이면은 좀 좋기가 애매한데 둘이 근무지에 있으면은 둘이 아무 터치도 안 하고 둘만 책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책 돌려보는데 신기했던 게 그 책에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종이에 쪽지에다가 그 형이죠. 이제 형님도 이렇게 글 써서 이 책은 어떻다가 넣어요. 책에다가. 그럼 이제 교환해서 보면 난 그 쪽지를 내가 보다가 그 쪽지에 적힌 페이지에 가면 그 쪽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책을 보고 그럼 저도 이제 생각을 쪽지 적어놓고 나중에 그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책을 본 내가 보인 거죠. 와, 좋은 관계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지나서 이제 한참 지금은 좀 자체가 바뀐 것 같아. 우리 다음 거기서 그 사랑, 우정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3가지 나름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거기서 미리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쇼는 사실 어디로 가는 말 전혀 안 하거든요. 네 마음에 따라가는 대로 해라고 하고 이제 사실 거기 면접 갈 것처럼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남을 것처럼도 하고 쫓아갈 것처럼도 하고 여러 가지 3개 선택권이 있는데 거기서 일은 그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서 가잖아요. 뭐 쇼도 어딘가 여행 가긴 하지만 쇼는 또 어디로 가든지 또 자기 관여 안 한다 이런 주의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응원하지도 않고 근데 나 같았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일사랑 우정?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류의 질문을 들으면은 이걸 나는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거든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나는 무조건 이게 이거보다 높아 이런 사람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 제대로 못 봤어요 저는.
나는 지금 말할 수 있어. 아, 정말. 저도 말할 수 있어요. 나 일할 거야. 나 이제 너무 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 봤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저 앞에이지만. 그게 그런 질문하는 그런 상황을 설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어떤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강한 뭐 무인도란 상황, 철도에서 뭐 사람이 철도에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으로 나를 몰고 가서 한번 깊이 있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또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라서 우선 보류해도 되고. 사케님은? 난 일할래. 그냥 저는 일할래요.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자기 생각해보면 무슨 그게 심플한 것 같아요. 뭐 저번에 친구들이랑 그 임종 체험에 갔었거든요. 간 들어가는 거? 예. 갔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40명씩 막 이렇게 해요. 단체로 오기도 하고 정말 관에 들어가고 수위도 있고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죽는 거 아닌데 뭐이라 그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 얻어. 맞아. 근데 거기서 정말 몰입해서 영상도 보고 수위 읽고 유언장을 쓰고 그러면 심플해져요. 관에 들어갔을 때 유언장을 쓸 때 낭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 낭독했을 때 누구 얘기하느냐가 자기의 기본적으로 몰입한 사람의 우선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몰입 안 한 사람은 쓰지도 않고 마이크로 낭독해달라 그랬을 때 마이크를 거부해요. 정말 민망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교수님이 오래서 온 거야. 그냥 친구가 가려서 간 거야. 뭐 같이 온 거야. 근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눈물 펑펑하고 정말 쓰라린 생각을 한 사람은 가족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하던가 뭐 부인 얘기를 하던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은 딱 그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부끄럽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 저는 거기서도 많이 보면서 느끼고 저도 관에 들어가서 내가 뭐가 아쉽지 생각을 했을 때도 뭔가 심플한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 사실 이거는 좀 현대사회의 문제인 게 공감 능력의 결여라고 생각하는데 나 자신한테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오글거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자기 자신한테 이입을 못하니 나만 공감할 수 있겠냐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오글거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감정을 짓뭉개져서 없어진 작가들이 저는 수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맞아요. 중2병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좋은 글을 썼는데 어우 오글거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오글거릴 수 있죠. 근데 그건도 하나 감정 표현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문학계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서 그 상황에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많이 느꼈는데 여기서도 이런 질문 하나에도 이제 몰입해서 내가 접근했을 때 점점 파고들었을 때 뭔가 이거 자체가 너무 자기적이라고 싶으면 또 쳐내면 돼요. 더 극한 상황을 더 쳐내고 해서 상황을 만들면 그리고 심플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나의 가치관의 어떤 우선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 생기면 여러 작품을 만나고 여러 영화를 보고 이러도 또 쳐내면 결국 남는 게 비슷해지는 공통점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문장님은 뭘 선택하겠어요? 저는 관에 들어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는 되게 뭐 부모님 미안하고 자기가 키우는 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없으면 너무 슬퍼할 여자친구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빠 얘기하는 사람 다 있는데 저는 딱 하면서 책 하나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남기고 싶었던 많은 말들이나 이런 걸 정리라도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번쩍 드는 거예요. 뭐 아빠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하고 뭐 여자친구 얘기 다 막 울고 다 했는데 관에 들어가서 내 관을 누가 두드리는 생각이 든 거는 내가 그걸 해야겠다. 문득 들었어요. 문득.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그 상황에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각을 공감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 지금 결여된 걸 찾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어차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우정도 뭐 순탄하고. 그러니까 막상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없으면 이 사람 외로울 텐데라고 이 사람이랑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자식 있는 사람은 내 이 자식과 앞으로 보는 날이 많은데 이거 아쉬워서 어쩌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고 이랬는데 하여튼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도 어떤 이 여자랑 뭐 또 언젠가 또 사실 뭐 헤어질지도 모르고 근데 자기 능력 한번 발휘해가지고
우주과학을 한번 수학자니까 이름 남길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할 정도로 위라테는 그쪽으로 또 몰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배역에 스카일라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건 사실 그때 맷 데이먼 실제 여자친구 이름이. 예, 스카일라. 로맨티스트인데? 지금 안 만날걸요? 안 만나겠죠. 사랑은 그런 거야. 그 얘기 알아요? 조니 뎁이 위노나 라이더랑 연애를 했었잖아요. 위노나 라이더랑 연애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팔뚝에다 문신을 한 거예요. 위노나 포에버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이 결별을 하게 된 거지. 그랬더니 이걸 다 지울 수도 있는데 조니 뎁이 위노나가 WINONA거든요. 그래서 나만 지운 거예요. NA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Why no forever? 왜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주가 멋있다. 그러니까 얘는 문신도 멋있는 거야, 얘가. 원래 조니 뎁은 뭐래도 멋있는데 그 델로면 될 거야. 하필 여자친구 이름이 위노나고 이게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문신 얘기하니까 잠깐 가는데 이제 아까 로빈 윌리엄스의 딸 젤다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시는 이렇게 손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그 생년월일과 약간 파랑새인가 새 모양의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악수할 때마다 그 문신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아버지와 함께 악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건가 싶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우리 실제 요리에서 같이 감상도 나눠보고 인상 깊었던 장면 나눠보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맛대맛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된 책과 영화, 생각났던 작품들 이야기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프님은? 저는 이 감독 바로 뒤에 작품인 파인딩 포레스터 굉장히 흡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파인딩 포레스트? 예. 수찾기? 이름이에요, 포레스트. 네. 마찬가지로 천재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석 천재가 나오고 얘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등장하는 영화고요. 사실 구디런팅보다 조금 더 보급한 느낌? 좀 더 가벼운 느낌도 있고 양산형 느낌이죠. 사실. 근데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깊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감독이니까 분위기도 상대적으로 비슷하고 네. 색깔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영상미 자체도 비슷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맷 데이먼이 특별 출연을 합니다. 마지막에 변호사로. 네.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 사실 굿드 반센트랑 친해요. 네. 사단이죠, 사단. 그러니까 그리고 네 사실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출연했잖아요, 구디런팅에. 근데 사실 맷 데이먼은 그게 거의 최대 영광이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연해준 것만으로도 그 자기가 빚진 거다.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을 빚진 거다. 왜냐면 사실 맷 데이먼 윌이라는 역할도 멋있고 하지만 쇼니라는 역할이 더 각인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영화가.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영화가 잘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허스 벤센트 감독도 어떻게 보면은 영광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맷 데이먼이 충분히 나올 만도 하죠, 사실. 까메오같이 특별 출연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감독 친하고. 그쵸. 네. 우리나라는 뭐 푸마씨라고 해가지고 막 이준익 감독 같은 경우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케님은? 저는 딱히 많이 생각나는 영화는 없는데 그래도 근래 찾아 비슷한 류를 타시는 이제 파파로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류고 사실 멘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류가 사실 플롯이 비슷해요. 다 천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인데 한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한 것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어서 파파로티를 선정해 봤습니다. 저는. 한 번쯤 보시면 얼마 요새 이재훈도 전역해가지고 핫하시니까 그 시그널도 잘 하셨고 한석규야 뭐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클래스가 있으니까. 네. 몸짱님은? 저는 우선 영화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파파로티는 봤는데도 안 떠올랐어요. 영화에 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최근 몇 개가 떠올랐는데 우선 같은 멘토긴 멘토인데 이 쇼니 사실 위를 치료한다고 하면 자기가 더 치료받는 그런 장면에서 전에 상실에서 방송했었는데 그게 레이코라는 여자가 정신병원에서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여기선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 구분이 안 가. 저 의사는 날 치료해주지만 나는 저 의사한테 내 음악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거야. 우리 모두는 뒤틀림이 있고 상실감이 있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딱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료해주는, 치료하면서 치료받고 그리고 아까 도수천재 홍대리 했었는데 거기서 독서 멘토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원래 그냥 우리가 흔히 있는 말인데, 독서 멘토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같이 책을 읽으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끌어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돼서, 독서천 정도에도 인상 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미안. 사실 데미안이 뭐 그런 멘토 같은 존재냐, 친구냐, 뭐 이런 말이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게 계속 정신적인 지주 같은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이끌어주는 모습. 예. 그리고 마지막에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멘토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 강한 인상만으로 계속 나를 이끌어주는. 책에서 나도 책 생각나는 게 없네. 책은 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게 감정이입을 해서 봐가지고 이게 몇 가지 책에서만 우선 얻었습니다. 우리 그냥 전체적인 오늘 방송 감상평 얘기하고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방송 감상평이요? 예. 아니면 영화 감상평이요? 영화는 전체적인 감상했으니까 방송 감상평. 저는 사실 또 오늘 너무 많이 방송에 버벅여가지고 조금 더 많이 더 재미있는 거 좋아서 해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프님? 저도 지난번보다 훨씬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마음도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만큼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비중이 낮았던 것 같은데, 다음번엔 좀 더 비중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너무 간략히 요약하셔서 그렇잖아. 근데 그걸 너무 길게 구질구질 설명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담당 파트니까 뭐 컨트롤하진 않지만 네. 하여튼 명작은 너무 스포에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안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덕력에 또 한 번 놀라면서 거의 반은 편집하면서 듣겠지만 네. 반은 못 알아듣는 얘기라서 굉장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유익하게 지금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너무 아는 것에 치우치면 또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같이 가져가는 방송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열심히 드립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없기 때문에 드립이라도 치면서 이제 해야겠다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